명문 고등학교에서 타카네는 완벽 그 자체입니다. 학업 성적은 최고이고 운동도 뛰어나며 심지어 학생회장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1학년이라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업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선생님들에게도 존중받으며 거의 손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간단히 말해 타카네는 학생들 사이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코시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모두들 채널을 구독하고 응원해주세요. 성적은 엉망이고 존재감도 거의 없으며 사실상 자신의 학교 생활에서 조연입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코시는 타카네를 멀리서만 동경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은 학교에 다녔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항상 그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당연히 그녀는 그를 눈치챌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우시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에 잠긴 채 평소 점심 장소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타카네가 자신을 잠시 바라보다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다른 방향으로 그는 머지않아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히 변할 줄은 전혀 모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점심 식사부터 시작된다. 코우시의 평소 아지트는 잊혀진 체육용품 창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다. 점심을 먹으면서 그는 오늘 일정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곧바로 후회한다. 오늘은 수학시험 성적이 나오는 날이고 그는 또 다른 참사를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재앙을. 하지만 그가 절망에 빠지려는 순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코우시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긴장한다. 그는 재빨리 상자 더미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밖을 살핀다. 타카네를 보자 그의 숨이 턱 막혔다. 그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왜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기 시작했다. 코우스케는 몸을 돌려 물건들에 바싹 붙었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녀에게 사생활을 존중해주려고 훔쳐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천이 바닥에 떨어지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리자 그의 결심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바닥에 본능을 거스르고 그의 눈은 그를 배신했고 그는 몰래 힐끗 쳐다봤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학생들은 수업으로 돌아갔다. 코우스케는 자리에 앉아 아직도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선생님은 채점된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했고 코우스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 하지만 시험지를 받아보니 그는 기분 좋게 놀랐다. 자신이 실제로 시험을 통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타카네가 시험지를 받았는데 100점이 아니었어요. 교실은 순간 정적이 휩싸였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교실에 퍼져나갔습니다. 완벽의 여왕이 98점을 받았어요. 코우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반응하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상한 나비가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은 문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문이었습니다. 이상한 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되감기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코우시는 시험 점수를 받기 직전의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코우시는 시험지를 받으러 걸어가면서 방금 전 경험했던 것이 이상한 꿈에 불과했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저 이상한 꿈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시도에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데 그러니 아마 모든 것을 상상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트레스였을까? 과로였을까? 아니면 이상한 데자뷰였을까? 하지만 그가 시험지를 훑어보자 그의 배가 꼬였다. 그 앞에 있는 점수는 그의 환영에서 본 것과 정확히 같았다. 선생님이 타카네를 부르자 코우시는 그녀가 98점을 받았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도, 속삭임도, 놀라움의 웅성거림도 없었다. 타카네가 만점인 100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자 코우시는 오늘 일어난 모든 이상한 일들이 한 사람, 타카네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학생회실에서 그녀의 시험 점수에 대해 따지기로 결심했다. 들어가자 그는 불안한 기색으로 그녀가 98점을 받았던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녀의 자세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 뭔가 달랐다. 차가움이 그녀의 표정에 드리웠다. 한때 다정했던 그녀의 분위기는 이제 숨 막힐 듯했다. 그가 눈치채기도 전에 그의 등이 벽에 닿았고 타카네는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너무 가까이. 타카네는 언제 경계를 풀었는지 생각해 보다가 코우시가 반드시 체육용품실에서 자기 계획을 봤을 거라고 결론 내렸다. 코우시가 변명을 하려 하자 그녀는 그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갑자기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으니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우시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타카네가 자신을 퇴학시킬 방법을 찾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가 물 한 잔을 건네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로 떨어뜨렸다. 너무 긴장해서. 다행히 타카네는 자신이 젖는 것을 막았다. 코우시는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으려고 허둥지둥했고 그녀가 적절한 순간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옷을 벗기 시작했고 코우시는 갑자기 어둠 속 공간으로 끌려 들어갔다. 나비가 나타난다. 이상한 문이 다시 나타나고
나비가 들어가자 그는 시계로 가득 찬 방을 본다. 그 시계들은 갑자기 거꾸로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현실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타카네는 흠뻑 젖어 있다. 코오시는 멍하니 바라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코오시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할 시간도 없이 타카네가 설명하기 시작한다. 늘 그렇듯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그녀는 자신의 능력 이름 영원한 V카드 로드를 밝힌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 능력으로 자신이 플롯을 제거할 때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한다. 플롯을 제거할 때 방금 전 그녀는 일부러 플롯을 벗어 던져 쏟아진 물에 맞도록 했고 그의 눈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녀는 능력을 발동할 때마다 제거한 플롯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현실 자체에서 지워진다고 차분하게 설명한다. 그녀가 제거한 플롯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현실 자체에서 지워진다. 그리고 코오씨가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창고에서 그녀의 음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예외입니다. 코오씨의 머릿속은 따라가려고 애쓰지만 집중력이 계속 흐트러집니다. 그녀가 하는 말의 터무니없음과 압도적인 어색함이 뒤섞여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코오씨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고 그럼에도 타카네는 이것이 평범한 일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처음 발현된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5학년 체육대회였고 그녀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기려고. 하지만 경주 직전 그녀가 먹은 도시락이 이미 상해서 배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견딜 수 없이 아파. 그녀는 참으려고 했지만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느려졌고 평생 처음으로 1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인생에서 처음으로 1등을 놓친 적이 있어 지는 것에 대한 좌절감, 2등을 한 것에 대한 수치심은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실수로 소변을 보았습니다. 모두 앞에서요.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녀는 재빨리 갈아입으려고 젖은 치마를 아무 생각 없이 벗었습니다. 흠뻑 젖은 치마를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1등을 차지한 기술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이 능력은 그녀가 절대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가 다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카네는 그의 점점 커지는 공황 상태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여분의 치마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 무심하게 불평하며 비상시를 대비해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시간 되감기 이전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코오시는 완벽한 후보. 그는 그녀의 옷장이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며 얼어붙었다. 그녀의 말이 마치 자신을 시중드는 하인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들려서 그는 그 제안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자신을 그녀의 하인으로 만들려는 것처럼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가 한 발짝도 움직이기 전에 타카네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옷장이 된다면 더 이상 잊혀지는 얼굴이 아니라고 말했다.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될 거라고. 특별한 사람이 될 거라고. 소중한 존재가 될 거라고. 하지만 코오씨는 여전히 협조를 거부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 코오씨가 문 쪽으로 한 발짝 내딛자마자 타카네가 그의 길을 막아섰고 결국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다. 잠시 동안 그는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애썼다. 다시 말해.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져 근처 모든 학생들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학생들. 문이 벌컥 열리자 그들은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는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숨막히는 탄성과 외침이 공기를 채우고 몇몇 학생들은 고시를 잡아 타카네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여학생들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고시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덮쳐왔습니다. 그는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생각했지만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군중의 심판은 신속했고 그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관계자들이 이미 도착하여 그를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방에서 끌려나가려는 순간 타카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의 장난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는지 묻는다. 자존심을 삼키고 그는 그녀에게 돌아서서 힘을 써달라고 애원한다. 타카네는 눈에 승리의 광채를 띠며 미소 짓는다. 그녀는 그를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녀가 자신을 구해주길 원한다면 그는 동의해야 한다. 그는 그녀의 옷장이 되어야 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코오시는 천천히 동의한다. 떠있는 시계와 반짝이는 빛으로 이루어진 기묘하고 초현실적인 공간이 그들을 다시 한번 감싼다. 시간을 되돌리는 신호다. 이전의 사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진 타카네는 승리를 만끽한다. 그녀는 그의 새로운 역할을 설명하며 그의 불편함을 분명히 즐긴다. 그녀는 그를 놀리며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데 마치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단순한 게임인 것처럼.
그녀의 옷장으로서 그의 첫 번째 임무로 그녀는 그에게 명령을 내린다. 그는 그녀에게 새로운 음모를 꾸며야 한다. 제가 없앤 건 이미 사라졌으니 이제 대체품이 필요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에게 불편함을 돌리며 자신이 그를 위해 그것을 없앴다고 상기시킨다. 그가 주저하자 그녀는 그의 위치를 상기시키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마지못해 그는 그녀의 가방을 뒤져 분홍색 레이스 장식이 달린 속옷을 꺼낸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면서 손이 떨린다. 자신이 하려는 일의 현실이 다가온다. 황당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던 타카네는 이상한 점을 눈치챈다. 하루 전에 그녀의 속옷을 노골적으로 쳐다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눈을 꼭 감고 있다. 그가 학생회실에 들어온 이후로 그녀가 일부러 몸을 드러냈을 때조차도 그는 적극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그가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모든 디테일을 보고 싶어 할 거라고 확신했지만 대신 그는 그녀의 정숙함을 존중하려고 노력했다. 그녀가 일부러 그랬을 때조차도 그럴 만한 이유를 준 적이 없으니까. 그녀는 그의 젠틀함을 마치 예전처럼 가볍게 언급하며 그들이 이전에 만났음을 암시한다. 전에 만났다는 것을. 하지만 코우 씨가 그녀의 말에 잠길 틈도 없이 그녀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한다. 계획을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하라고 그에게 도전한다. 코우 씨는 타카네의 옷장이 되기로 한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 기억은 그에게 달라붙어 꿈속까지 괴롭힌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단지 꿈이었다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그 착각은 그의 휴대폰이 타카네의 메시지로 울릴 순간까지 그림자처럼 들이운다. 휴대전화가 울린다. 타카네의 메시지였다. 그의 의무를 간략하게 무뚝뚝하고 무심하게 상기시키는 메시지와 함께 그녀 자신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자신의 사진. 그가 교정으로 향하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타카네를 발견한다. 칭찬하는 사람들. 코우 씨는 어제의 타카네와 지금 보는 소녀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다. 그녀와의 충돌을. 그는 저런 모습.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의 앞에서 옷을 벗었던 타카네가 진짜 타카네인지 그에게 굴복을 강요했던 타카네가 진짜인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단지 연기일 뿐인지 생각에 잠긴 그에게 타카네가 옆에 나타나자 그는 깜짝 놀란다. 마치 절친인 것처럼 그에게 인사를 건네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타카네가 저렇게 평범한 사람에게 굳이 시간을 낼 리가 없다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1초라도 미소를 멈추지 않고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그의 귀에 명령을 속삭인다. 그는 1교시 전에 학생회실에 와야 한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코우 씨는 조용히 학생회실로 들어간다. 그의 불편함에 재미있다는 듯이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며 그들이 파트너라고 말한다. 타카네는 작은 가방을 건네주고 코우 씨가 주저하며 안을 더듬자 손가락이 부드러운 무언가에 닿고 그는 그녀의 음모 중 하나를 꺼낸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말투로 그녀는 그에게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지시한다.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 그것들은 그녀가 능력을 사용한 직후 필요한 교체용 플롯들이다. 그녀가 능력을 사용하는 순간 그녀에게 그것들을 붙여주는 것은 그의 책임이다. 그래야 그녀가 다음 되감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시 되감기 준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녀는 치마를 들어 올리려고 움직이지만 코우 씨가 재빨리 그녀를 말리며 멈추라고 재촉한다. 그녀는 가볍게 위협을 섞어 그의 반항에 맞선다. 그가 그녀 덕분에 살아남은 사고를 상기시키며 마음만 먹으면 그 사고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녀가 원한다면 말이다. 다른 방법이 없자 코우 씨는 마지못해 그녀의 말대로 하기로 한다.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다. 그러고는 놀랍도록 진심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있어서도 플롯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다고 고백한다. 자신의 플롯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은 코우 씨뿐이다. 그녀는 그것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 찰나의 순간 코우 씨는 따뜻함을 느끼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취약함을 믿지 않는 게 낫다는 걸 알고 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취약함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의심을 말하자 타카네는 부인조차 하지 않는다. 그녀는 웃으며 네, 자신이 조종하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냥 그녀의 방식일 뿐이다. 대화가 끝나가는 것을 감지한 코우 씨는 자리를 뜬다. 그날 후에 문학 수업 시간에 코우 씨는 집중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집중이 되지 않는다. 그의 생각은 타카네와 그녀가 지닌 이상한 힘으로 되돌아간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어떻게 추적하고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궁금해한다. 선생님이 타카네에게 시의 한 구절을 낭송하라고 지시하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력 없이 우아하게 낭송을 시작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흘러나오고 각 단어는 정확하고 명료하며 리듬은 조절되어 주목받는 데 익숙한 사람의 연습된 정확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녀의 반 친구들은 즉시 그녀에게 시선을 빼앗기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말을 마칠 무렵 교실은 감탄의 낮은 탄성으로 가득 찼고 선생님조차도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코우 씨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적어도 자신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창문으로 가벼운 바람이 불어 들어오더니 이상한 기운이 함께 들어왔다. 공기가 이상하게 고요하고 조용해졌다. 마치 폭풍전이 정적처럼. 분위기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조용해졌다. 마치 폭풍전이 정적처럼. 말 그대로 그녀는 바람을 느끼며 공연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코우 씨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미 완벽한 공연처럼 보였기에 코우 씨는 당황했다. 그녀의 공연은 이미 완벽해 보였다. 그 순간 성광과 함께 나비가 반짝이는 문을 통과하는 희미한 형상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시간이 되돌아가고 그들은 다카네가 발표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교실로 돌아왔다. 시작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에는 목을 가다듬는 신용을 하며 아주 살짝 멈칫한다. 그녀는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시를 낭송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타이밍은 완벽했다. 부드러운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오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을 초월하는 듯 현실을 넘어 마치 교실 전체가 다른 시간으로 이동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다른 시간으로. 그 말들은 더 이상 단순한 낭송이 아닌 살아있는 기억처럼 모두가 함께 다시 체험하는 듯했다. 학생들은 마치 시의 첫 낭송을 목격하는 것처럼 완전히 몰입했고 그것도 원작자가 아닌 다카네 자신이 낭송하는 것을. 마지막 말이 그녀의 입술을 떠나자 침묵이 방을 뒤덮은 후 학생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다카네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코우 씨를 향해 승리에 찬 시선을 보냈다. 그녀의 표정은 이것이 단순한 실수 수정이 아니었고 완벽을 넘어서는. 코우 씨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낀다. 타카네는 그의 책임을 상기시키려고 구겨진 종이를 그의 머리 뒤에 던진다. 책임을.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수업 중에 두리번거린다. 그녀에게 줄 계획을 쉬는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한다.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몇 피트 뒤에 앉아있는 타카네는 의자를 움직여 치마가 살짝 올라가도록 한다. 그녀가 나름대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조용한 방식으로. 코우 씨는 그녀가 일부러 그러는 걸 알고 공포에 질려 그녀를 본다. 그를 압박해서 그녀의 계획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게 하려고. 코우 씨가 몸을 숙일 구실을 주기 위해 타카네는 그가 지우개를 떨어뜨렸다고 말한다. 그의 지우개가 연필꽂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카네가 이전에 이 상황을 얼마나 쉽게 조종했는지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녀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자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을 깨달은 코우 씨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반항의 위험이 너무 컸다. 조용히 책상 옆 서랍을 열고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녀가 자신에게 맡긴 것을. 신경이 날카로워진 그는 타카네의 책상으로 다가가 마치 그녀가 떨어뜨렸다고 주장한 지우개를 줍는 척했다. 그것은 그녀 의자 바로 앞에 완벽하게 놓여 있었다. 일을 마치자마자 그는 자리로 재빨리 돌아와 빨라진 숨을 억누르며 몸을 떨리는 아드레날린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코우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수상한 것을 눈치챘을까 염려했지만 모두 선생님이나 자신의 필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내쉬었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잠시 동안 그는 승리감에 젖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이 숙제를. 코우 씨는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속옷을 가린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는 다리 사이를 흘끗 보니 치마가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녀가 그 문제를 알고 있는지 고민하지만 그녀 눈에 비치는 장난기 어린 빛은 그녀가 알고 있고 더 나쁘게도 그가 고쳐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의 생각이 꼬여갑니다. 그대로 두면 그녀가 숙제를 받으러 일어설 때 치마가 흘러내릴지도 모릅니다. 돌려받은 숙제를.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가 망가질 것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그녀가 쉽게 상황을 비틀어 그가 부적절한 짓을 했다고 비난할 수도 있고 이전처럼 되풀이되고 그의 미래를 완전히 망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계속 자신을 조종하게 내버려둬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그가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하자마자 타카네의 이름이 불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코우 씨는 이미 일어서서 교실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이름을 잘못 들어서 미안하다며 선생님께 재빨리 사과했다. 선생님은 약간 당황했지만 걱정하지 않고 코우 씨에게 이미 거기 있으니 다카네의 숙제를 자기 책상으로 가져다주라고 말했다. 코우 씨는 그녀의 책상으로 돌아가서 공책을 내려놓고 다카네에게 다시 조종당한 것을 후회했다. 다카네는 차분하고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 지으며 장난스럽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를 두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어서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한 발짝 움직이기도 전에 다카네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발을 핥고는 그의 발목에 발을 감아 제자리에 꼼짝 못하게 붙잡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번에는 제대로 일을 끝내라고 그에게 지시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였다. 코우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아무도 자신을 그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다리가 겨우 제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갑자기 방 건너편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타카네는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신음을 냈다. 코우시는 자기 목소리를 들었을까봐 당황하고 걱정하며 재빨리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는 얼굴이 희미하게 분홍빛으로 물든 채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 학생회실로 돌아와서 그녀는 코우시가 들키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것을 칭찬하며 그의 성공적인 첫날, 그녀의 옷장으로서의 첫날을 축하했다. 그녀의 옷장. 코우시는 일어났던 모든 일들로 여전히 긴장한 채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놀랍게도 타카네는 그의 첫날 그를 너무 몰아붙인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의 말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궁금해진 코우시는 그가 그녀의 물건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면 그녀가 어떻게 했을지 물었다. 전에 종이를. 타카네는 씩 웃으며 아무 계획도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질문을 되돌려 그가 왜 그랬는지 묻습니다. 코우시는 자신의 동기에 대해 확신하지 못해 더듬거리며 대답합니다. 타카네는 그를 대신해 대답하며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계획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음모를 그만 빼고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대담한 추측에 그는 당황하여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부인하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타카네는 재미있다는 듯 미소 지으며 그가 조금만 더 소유욕이 강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에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화제를 돌리려고 그녀가 전에 냈던 이상한 소리를 언급합니다. 그녀는 즉시 그런 소리를 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의심스러울 정도로 빠른 대답으로 넘깁니다. 그날 밤 늦게 타카네는 집으로 돌아와 내일을 위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어떤 옷을 가져갈지 신중하게 시간을 들여 고르며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코우시가 가장 좋아할 만한 옷도 고려합니다. 타카네는 선생님께서 다른 반으로 활동 자료가 담긴 두꺼운 책들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반으로. 그녀는 주저없이 그 일을 받아들였고 표정은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거의 즉시 몇몇 반 친구들이 그녀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자료들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나섭니다. 자리에서 코우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지 알아챕니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려던 찰나 그는 그녀가 친구들의 도움 제안을 거절하고 옷을 벗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는 익숙한 느낌, 시간이 되감기는 것을 느낍니다. 이유를 알기도 전에 그들은 친구들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도움을 제안했던 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란 코우시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타카네가 무엇을 바라는지 예상하려 했다. 그에게서 그는 그녀의 신복이자 그녀의 비밀을 지키는 자로서의 그의 의무에 대한 그녀의 단호한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가 도움을 제공하기를 바랐다. 공황에 빠진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하고 그녀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위해 작업 노트를 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타카네는 복도에서 그를 멈춰 세웠다. 차갑지는 않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주저함을 나무랐다. 그녀는 사소한 수정에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그녀가 무너뜨리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고 그의 임무는 준비하는 것이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곁에 머물기로 한 이유를 되새겼다. 그녀의 비밀을 지키고 그녀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둘은 각자 작업용 책을 절반씩 나눠들고 자기 목적지로 향해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 타카네의 팬들 무리가 그들을 가로막았는데 한 명 한 명 다 도와주거나 칭찬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도와주거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코우시는 감탄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교실 밖에서도 타카네는 마치 신처럼 존경받는 존재였다. 하지만 코우시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녀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우아하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도움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학생들의 성과를 칭찬하며 각 학생의 이름을 부르고 작지만 정성 어린 말로 격려했다. 세심한 말들로. 코우시는 그녀의 세심함에 놀라 침묵하며 그녀 옆을 따라 걸었다. 나중에 조용하고 텅 빈 방에 둘만 남았을 때 타카네는 다시 코우시를 꾸짖었지만 이번에는 더 부드러운 어조로 자신의 신호를 읽고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강조했다. 그녀의 노력을 매끄럽게 뒷받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를 계속하면서 코우시는 대화를 유도하려 했다. 그의 단점에서 벗어나서 그는 그녀가 얼마나 매끄럽게 학생들을 통솔했는지 언급하며 그녀의 대중앞 태도를 칭찬합니다. 타카네는 그 칭찬을 받아들이며 언젠가 AV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학생회장이라는 자신의 역할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관계를 쌓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인상을 남기는 것 말이죠. 코우스케는 무언가를 깨닫고 호기심이 더욱 커집니다.
그녀는 각 학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가 실제로 모든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타카네는 자랑스럽게 확인하며 학생회장이 된 후 모든 학생들의 이름과 기본적인 프로필을 암기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을 기억한다면 자신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코우스케는 몇 걸음 뒤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그녀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감탄과 따스함이 교차하는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녀를 향해서 그는 아직 그녀의 모든 속셈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천천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그녀의 노력을 믿기 시작했다. 그때 타카네는 자신의 가장 큰 비법 중 하나가 학생들의 간략한 프로필을 암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을. 타카네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태연하게 코우씨의 학생 프로필 전체를 암송했다. 심지어 다소 민망한 부분까지도 망설임 없이 말이다. 순식간에 그녀는 그의 나약한 의지, 부족한 학업 성적, 친구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코우씨는 그녀가 말하는 간략한 프로필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고 외쳤다. 정보가. 그의 말에 타카네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파일을 암기하는데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선을 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코우씨는 재빨리 사과했다. 타카네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순간을 이용해 그를 놀린다. 그를 변태라고 비난하며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다고 추측한다. 자신이 인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몸에 더 관심이 있다고. 코우씨는 그녀를 보지 않고 모든 것을 부인한다. 어색한 대화를 피하려고 그는 그녀보다 앞서 계단을 내려간다. 무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타카네는 그가 비틀거릴 정도로 발로 찬다. 그가 계단에 넘어지자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자리를 잡고 그의 시야를 가린 채 만약 자신이 정말로 그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할 건지 묻는다. 코우씨는 대답을 피하자 타카네는 그의 위에 올라타서 질문을 반복하며 그를 더욱 몰아붙인다. 그의 위에 올라타서 질문을 반복한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애원하며 더 정직한 대답을 할 뻔한다. 말하려다 멈춘다. 그는 대답을 바꿔서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녀를 알고 싶다고 말한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타카네는 그의 진지한 시도에 웃으며 물러선다. 그저 장난이었다고 말하며 농담이야. 그녀는 다시 그를 놀리며 그의 반응이 그녀와 데이트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넌지시 말한다. 그녀와 데이트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코우씨는 여전히 당황스럽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녀 뒤를 따라간다. 그가 따라잡으려고 하자 다시 넘어지는데 이번에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다. 정신을 차리니 타카네가 그의 위에 몸을 숙이고 있다. 그들은 이제 양호실에 있다. 그녀는 그가 예상보다 심하게 넘어졌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간을 조금 되돌렸지만 그래도 결국 간호사실에 오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간호사의 사무실, 즉 양호실에. 그녀는 그를 자신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게 하며 다시 자신의 쪽으로 당긴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안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전 대화를 계속한다. 그녀는 그가 분명히 자신을 더 잘 알고 싶어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코우씨는 당황하여 벌떡 일어났는데 이미 수업이 끝난 시간이고 수업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보충 수업. 특히 그가 실제로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던 체육 시간이었죠. 더 잘하려고 했던 거죠. 코우씨가 체육 시간에 얼마나 진지하게 향상하려고 하는지 본 타카네는 자신이 나서기로 합니다. 예고 없이 그녀는 보충 수업을 감독하겠다고 자원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의 등장은 수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다른 학생들은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하며 즉시 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코우씨는 고전합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꼴찌로 모두에게 뒤처집니다. 타카네는 그걸 눈치채고 그를 부릅니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으로 다가가 자세를 교정해주며 더 효율적으로 달리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코우씨는 거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몸이 그의 몸에 바싹 붙어있는 것이 너무 큰 방해가 됩니다. 타카네가 눈치채고 그를 다그치며 정신 차리고 경기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경기에 도움에도 불구하고 코우씨는 결국 꼴찌를 한다. 더 나쁜 건 시간 제한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이 자비 없이 그를 조롱한다. 그는 좌절한다. 그때 타카네가 모든 것을 리셋한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는 그가 성공할 때까지 다시 한다고 말한다. 갑자기 코우씨는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모두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코우씨는 평소처럼 옷장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며 타카네를 본다. 하지만 그녀는 달리기를 마친 후에 하라고 말한다. 몇 분 달리자 코우씨는 이미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낀다. 다리가 타들어가고 포기하려는 순간 타카네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옆에 나타나 반 친구들을 응원한다. 그녀의 열정에 그는 당황한다. 그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는 죄책감에 휩싸인다. 그는 성공하고 싶었고 이제 그녀가 다시 시도하는 것을 돕고 있다. 그때 그는 페달을 밟으며 일어서는 타카네를 본다. 그녀의 치마가 위험하게 바람에 나부낀다. 바람에. 코우스케는 당황한다. 그녀가 계속 그렇게 서 있으면
그녀 뒤에 있는 남자들이 다 볼 것이다. 다 볼 거야. 생각 없이 그녀가 지나칠 때 그는 앞으로 뛰어나가 지친 몸을 움직여 더 빨리 달려 다른 사람들의 시야를 가린다. 그가 깨닫기도 전에 결승선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는 결승선을 통과한 후 쓰러진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고 완전히 지쳐있다. 타카네는 그의 쓰러진 모습으로 다가가 그의 일을 하라고 일깨워준다. 아직 숨을 몰아쉬는 코우스케는 그녀의 계획을 돕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인다. 그녀가 그에게 자신이 먼저였다고 말했을 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타카네의 체면을 지키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신이 모두를 제쳤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두를. 그는 아직 그녀의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기분이 좋다고 인정합니다. 타카네는 그의 발전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집에 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집에. 그날 저녁 늦게 코우시는 집에 돌아와 타카네의 운동용 가방이 아직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내일 돌려줄까 생각합니다. 그는 타카네가 어떤 종류의 운동 도구들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해하며 살짝 엿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타카네가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가방에 대해 무심하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운동용 가방이 없으면 계획대로 조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코우시는 그녀가 자신에게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그녀의 집이 가까우므로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집을 나서기 직전 그는 혹시 이 모든 게 자신이 제대로 된 클로젯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건 아닐까 갑자기 생각한다. 제대로 된 클로젯 행세를 할 줄 아는지 시험하는 건 아닐까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자신은 클로젯으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엄격히 학교 관련 상황에만 국한된 역할이라고. 그 이상은 선을 넘는 것 같다. 그 이상은 선을 넘는 기분이다. 결국 타카네는 집에서 클로젯이 필요 없고 심부름꾼도 당연히 필요 없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밝게 빛나며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린다. 타카네가 선정적인 이미지들을 여러 장 보냈다. 각 사진마다 그 특정한 플롯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것들은 전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놀리는 메시지가 함께 있다. 그것 없이는 집중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코우스케가 자신의 클로젯으로서 이미 오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자 또 다른 사진이 도착한다. 타카네는 이미 밖에 나와 있는 게 분명하다. 코우스케는 자세히 살펴보고 그녀가 플롯 없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코우스케는 자세히 보고 타카네가 플롯 없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코우스케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 낯선 사람이 흘끗 보거나 더 나쁘게는 그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 하지만 곧 스스로를 멈춘다. 하지만 그는 즉시 스스로를 제지한다. 타카네는 무능하지 않아. 무엇보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강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그보다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그녀를 보호하려는 갑작스러운 충동에 그는 집을 나서 공원으로 달려간다. 공원으로 달려간다. 약간 숨이 찬 채 공원에 도착하자 그는 그녀가 벤치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발견한다. 벤치에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그가 늦었다고 꾸중한다. 그러고는 부드러워지며 그가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이제 학교 밖에서도 자신의 그림자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하며 그 사실에 이상할 정도로 기뻐하는 것 같다. 타카네는 그의 생각을 놀리며 그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즐기는 것 같다.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코우스케는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녀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되어서 온 거라고.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다고요. 타카네는 잠시 조용해지더니 그에게서 등을 돌렸고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코우스케는 그녀를 화나게 할까봐 걱정했지만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작고 솔직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평소에 능글맞은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미소였죠. 그녀는 진심으로 그에게 고마워했고 코우스케는 얼어붙였어요. 1초 동안 세상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분위기를 바꾸며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영광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영광이라고요. 코우스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속으로는 자신이 특별한 이유가 그녀의 능력을 기억하기 때문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능력을요. 그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생각에 더 깊이 빠지기 전에 타카네가 그를 깨우며 자기 걱정을 계속해도 괜찮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가 가방을 건네주자 그녀는 그 온기에 놀랍니다. 코우시는 여기까지 오는 내내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능글맞은 미소와 함께 그녀는 그가 가방으로 부적절한 짓을 했다고 놀립니다. 뭔가 부적절한. 코우시는 얼굴이 빨개지며 부인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그녀는 그의 반응에 만족한 듯 웃으며 집으로 걸어갑니다. 코우시는 그녀를 따라가며 자신의 누명을 벗고자 합니다. 수영 수업은 신나는 물장구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타카네는 학교 수영부원 입부 이후 꾸준히 훈련해온 선수를 가볍게 이깁니다. 엄격하게. 그녀의 승리는 너무나도 깔끔하고 자신감 넘쳐서 온 반이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상대를 얼마나 수월하게 제쳤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환호성에도 불구하고
타카네는 조금도 만족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그녀는 재경기를 선언했고 코우 씨가 질문하기도 전에 익숙한 시간 되감기의 감각이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시간이 되돌아가자 그들은 다시 경기 시작 지점에 있었고 이번에는 타카네는 배영으로 수영하기로 했습니다. 코우 씨는 조용히 지켜보며 그녀의 움직임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배영은 그에게 의도치 않게 하지만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몸을 보여주었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자신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고개를 돌렸고 아무도 자신이 훔쳐보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 확인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심장은 불안감에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한번 타카네가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수영장에서 나와 코우 씨에게 다가갔고 이미 그의 표정을 읽으며 그녀는 이기고도 시간을 되돌렸던 자신의 결정에 대해 왜 묻지 않았냐고 묻는다. 것을 여전히 당황한 코우 씨는 시간이 없어서 묻지 못했다고만 말한다. 타카네는 단순히 이긴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겼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단순히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인상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영이 그 순간에 더욱 멋을 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장난스럽게 가까이 다가가 배영이 자유형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것을 코우 씨는 굳어진다. 만약 그가 배영이 좋았다고 말한다면 마치 그 모습을 즐겼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가 어색하게 대답하기 전에 타카네는 그의 앞을 빙빙 돌며 그가 훔쳐보는 것을 봐서 놀린다. 것이다. 화끈 달아오른 그의 귀는 빨개지고 그는 화제를 돌리려 한다. 화제를 돌리려 필사적으로 애쓰며 코우 씨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묻는다. 수영하는 동안 그녀의 능력을 사용했는데 그녀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수영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정직함에 즐거워하며 타카네는 그에게 자세히 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수영복이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코우스케는 완전히 당황하여 얼굴에 압도된 표정을 감출 수 없다. 타카네는 그를 놀리듯 미소 지으며 수업 후에 만나자고 말한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백화점으로 향하고 코우스케는 본의 아니게 여성 수영복 코너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변태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쓴다. 물론 타카네는 그의 불편함을 즐기며 그에게 새로운 수영복을 고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한다. 어차피 그가 그녀에게 입혀줘야 하니까. 코우스케는 저항하면 더 놀림을 받을 것을 알고 순순히 따르려 한다. 는 것을 그는 눈을 감고 손을 뻗어 진열대에서 무작위로 수영복을 고른다. 다 그녀에게 보여주려고 돌아섰을 때 놀리는 소리를 듣고 당황한다. 눈을 힐끗 뜨자 깜짝 놀라 끽 소리를 낸다. 너무 야하고 부적절한 것을 골랐다. 코우 씨는 자신의 충동적인 선택에 당황하여 서둘러 야한 속옷을 선반에 돌려놓고 좀 더 진지하게 고르려고 한다. 잠시 고민하던 중 연한 파란색의 배 모양 장식이 눈에 들어온다. 심플하지만 우아하고 어쩐지 딱 맞는 느낌이다. 더 생각하지 않고 다카네에게 건넨다. 다카네는 그의 선택에 눈썹을 치켜뜨지만 진심으로 흥미로워 보인다. 그 이유를 묻지만 코우 씨는 놀림을 피하려고 어깨를 으쓱하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을 입어보겠다며 코우 씨의 놀라움과는 달리 그를 피팅룸으로 끌고 간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검은색 스타킹을 신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부적절한 건 없어요. 그래도 옷을 입고 있었는데 코우 씨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지더니 놀라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 반응에 즐거워진 타카네는 계속 놀리면서 그가 너무나도 익숙해진 일을 끝내도록 부추겼어요. 그 순간 코우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코우 씨가 기절하자 처음에는 걱정했던 타카네였지만 그가 깨어나자 평소처럼 돌아와서 단순한 일에 쓰러진 그를 장난스럽게 놀렸어요. 그가 훈련받았다고 하는 일 말이에요. 나중에 둘만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타카네는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왔어요. 질문으로요. 이번에는 더 강하게 왜 하필 그런 특정한 그림을 선택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타카네가 그의 옆벽에 손을 짚고 그를 몰아붙이자 코우 씨는 마침내 말했어요. 그 색깔이 하늘과 바다를 떠올리게 했고 둘 다 그에게는 타카네처럼 우아하고 차가운 사람에게 딱 어울리는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한 말인지 깨달았어요. 소리가 나더군요. 타카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아무런 반응 없이 나갔고 코시는 불안감에 굳어 있었어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후회가 밀려왔고 그는 그녀를 따라 뛰어갔고 약간 숨이 찬 채로 그녀가 그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하는지 물었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는 선물을 보고 조용히 마음에 든다고 말했어요. 주로 자기가 직접 착용할 필요가 없고 그가 해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 코시는 감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갔어요. 그는 하루 종일 힘겹게 보냈고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쓰러질 것 같았어요.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굣길에 다리가 후들거리고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타카네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나타나 그의 팔꿈치에 팔을 끼고 지탱해 줍니다. 그를 부축하며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며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말합니다. 자기 집이 그리 멀지 않다고도 덧붙이죠. 코우 씨의 집이 그리 멀지 않다고 말합니다. 코우 씨의 방에 들어서자 타카네는 주위를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 놀란 거죠. 정돈된 방에 놀랍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자유롭게 방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의 노트북까지 열어봅니다. 파일들을 클릭하며 무언가 범죄 증거나 음란한 것을 찾으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의 장난기 어린 본능을 충족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우 씨는 그것을 눈치채고 당황하여 노트북을 덮으며 그녀를 비난합니다. 그저 그의 방을 엿보려고 집까지 바래다 준 거라고 말이죠. 그의 방을 엿보려고 도와준 거라고 비난합니다. 타카네는 평소의 차가운 태도로 그 비난을 부인하며 순전히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순전히 책임감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 말로는 그가 그녀의 옷장 역할을 할 만큼 아프면 하루가 엉망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를 건강하게 돌보는 건 호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그의 건강 습관, 특히 식욕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코우 씨가 최근에 식사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녀는 그의 고집스러움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의 항의를 무시하고 그녀는 그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반 농담 반 진담으로 그녀는 그를 자극하기 위해 앞치마만 입고 요리하겠다고 놀립니다. 그저 그를 동기부여하기 위해서요. 그의 당황한 표정에 그 장면이 선명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더욱 몰아붙이며 직접 먹여주고 땀까지 닦아주겠다고 덧붙입니다. 몸에 땀까지요. 그의 얼굴이 말할 때마다 더 빨개지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기운이 나면 잠자리 전에 다른 활동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넌지시 말합니다. 코우 씨는 당황하여 그녀를 방에서 밀어내려고 하며 집에 돌아가라고 재촉합니다. 그의 감기에 걸렸다. 타카네는 잠시 멈추며 오래 같이 있으면 자신도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능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다. 다음 순간 코우 씨는 낮은 테이블 옆 자신의 방에 서 있었고 그 앞에는 갓 준비된 음식이 놓여 있었다. 타카네는 문 옆에 서서 그에게 일련의 지시사항을 알려주고 떠났다. 그녀는 나중에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했고 그는 그녀가 장난을 지우기 위해 시간을 되돌렸는지 궁금해했다. 그 음식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다는 증거였다. 그를 위한 무언가를 그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고 그 맛에 깜짝 놀랐다. 특히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는 타카네의 모순적인 행동을 되짚어 보았다. 그녀는 유혹적이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에서 진심으로 다정하고 사려 깊은 모습으로 거침없이 변했다. 생각이 많아졌다. 그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고 그는 그녀가 자신이 그녀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했다. 옷장인지 아니면 뭔가 더 있는 건지. 타카네는 그가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후 조용히 돌아와서 빈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가 음식이 맛있었다고 말하자 그녀는 작게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가 다시 편안해지려는 찰나 그는 그녀가 옆에 이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랐다. 눈이 휘둥그레진 그는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그것이 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빨리 회복하려면 따뜻해야 한다고 코우 씨는 항의하려 했지만 그가 제대로 항의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 시간이 뛰어넘고 그들은 다시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다. 타카네는 그날 체육 수업을 다시 했다고 무심하게 설명했다. 그녀가 땀을 많이 흘리지 않도록 해서 그의 옆에서 냄새나지 않도록 했다고. 이제는 그가 불편할 이유가 없다고 그녀는 말했다. 코우 씨가 여전히 저항하는 것을 보고 타카네는 그가 혹시 하고 생각했다. 그녀에게서 더 달콤한 향기가 났으면 좋았을 텐데 코우 씨는 그것이 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재빨리 그 말을 일축했고 아픈 와중에도 놀림을 받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에게서 등을 돌리고 집에 가라고 말했는데 더 이상 그녀의 장난에 흥미가 없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타카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불 속으로 완전히 파고들어 그에게 바싹 붙으며 진심이라며 그의 간호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가까이 다가가며 따뜻한 물주머니 정도로 생각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도움이 된다면 따뜻한 물병처럼 생각해도 좋다고 덧붙이며 그녀는 몸을 옆으로 옮겼다. 더 가까이 다가갔다. 코우 씨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다. 학교에서 제일 예쁜 여자아이가 옆에 누워있는데 그는 필사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따뜻함과 가까운 거리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타카네는 그의 몸에 바싹 붙어 그를 놀린 것을 사과했다. 특히 그의 상태에 대해서.
코우씨가 그녀 쪽으로 돌아서려 하자 타카네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자신의 쪽으로 당겼다. 옥시토신 분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부 접촉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그녀의 품에서 천천히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부드러움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예상보다 더 다시 그녀에 대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평소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와는 달리 그는 그녀의 인간적인 면을 더욱 분명하게 보기 시작했다. 잠이 들 것 같은 기분에 그는 그녀의 이상한 친절함에 대해 질문을 중얼거렸다. 그저 그를 붙잡아 두려는 속임수인지 궁금해하며 타카네는 당황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은지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그때쯤 코우시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놀라 눈을 깜빡이며 그를 내려다보며 시선을 부드럽게 했다. 결국 그녀는 혼자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그녀 옆을 지나쳐 달리자 타카네는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적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또래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는 종종 조용히 혼자 집으로 걸어갔다. 어느 오후 그녀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려고 멈춰섰고 바로 그때 어색하지만 착한 코우씨가 그때도 다가와 고양이에게 우유를 주었다. 나중에 방에서 그녀는 침대에 누워 코우씨의 질문에 대해 생각했다. 어릴 적 그녀가 결국 입양한 검은 고양이 쿠로가 그녀의 관심을 구하며 다가왔다. 쿠로와 놀면서 그녀는 그를 자신의 옷장으로 만들기 위해 그런 노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는 코우씨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를 자신의 옷장으로 만들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는 코우씨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의 집으로 돌아온 코우씨는 결국 잠에서 깨어나 휴대폰에서 타카네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타카네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았다. 그녀는 이미 떠났고 그에게 냉장고에 음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음식을 데워 먹었다. 그 맛과 따뜻함은 그날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챙겨주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의 그날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그의 마음에 남았다. 다시 그녀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모순적인 태도, 놀리는 말투, 친절함, 그리고 그는 그녀가 그것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처럼 학교에 가는 길, 코우시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놀란다. 바로 그날 중요한 숙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놓치면 여름 방학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즉시 공황 상태에 빠지지만 타카네는 놀랍게도 동정심을 보이며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코우씨 같은 아이를 방학 중에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을 걱정한다. 방학 중에 선생님들을 위해 그녀는 점심시간에 숙제를 도와주겠다고 가볍게 제안한다. 하지만 그녀의 제안에는 코우씨가 즉시 거절하게 만드는 조건이 따랐다. 그녀는 최근 장거리 달리기가 그에게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의욕이나 동기부여를. 그래도 그녀는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는 계속 바쁩니다. 하루 종일 코우씨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선생님들께 수첩이 들키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선생님들께 들키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곧 좌절감이 쌓여갑니다. 그는 공부에 소질이 없었고 다가오는 마감일은 그의 불안감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마감일이 다가오자 그의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업 중 그는 필기에서 고개를 들었고 마침 앞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 말이죠. 칠판에 답을 쓰고 있던 타카네는 선생님께 살짝 부딪히고 그 결과 약간 잘못된 글자를 쓰게 됩니다. 잠시 동안 코우시는 그녀의 눈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녀는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사용할까 고려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글자를 기발하게 바꿔 예상치 못했지만 기술적으로 정확한 해답을 만들어내고 수업에서 감탄하는 속삭임을 얻어냅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는 또 다른 미묘한 순간을 엿듣습니다. 한 소녀가 남자친구 선물로 스마트워치를 추천해준 타카네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다가갑니다. 남자친구에게요. 선물은 아주 마음에 들었지만 곧 더 새로운 모델이 출시된 게 조금 아쉽다는 말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코우씨가 자세히 지켜봅니다. 타카네의 손가락이 움찔거리고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시간을 되돌려 더 새로운 모델을 주는 걸 고민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참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간단한 현실적인 해결책, 교환을 제안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코우씨는 계속 그녀를 관찰합니다. 미묘한 징후들, 망설이는 순간들이 있는데 매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충동과의 내적 싸움이 분명합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코우씨는 숙제를 제출하며 안도감에 휩싸입니다. 선생님 방에서 나오는 길에 그는 근처에 서 있는 타카네를 발견합니다. 약간 흔들리는 모습에 얼굴에는 희미한 홍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서둘러 그녀를 살핍니다. 그녀는 그의 걱정을 무시하며 오늘 하루 중 다시 하고 싶은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하고 싶은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코우시는 그녀의 가면을 꿰뚫어 봅니다. 그는 그녀 앞에 부드럽게 무릎을 꿇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능력을 사용하라고 재촉합니다.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능력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완고하게 거절하며
오늘 하루는 잘 보냈다고 그를 설득하려 합니다. 잘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주저하며 하루를 되돌리면 그가 숙제를 마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고 조용히 고백합니다. 숙제를 마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코우시는 단호하게 타카네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루 동안 그녀에게 가해진 부담을 없애라고 주장합니다. 부담을 없애라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한 가지 조건하에 응합니다. 그가 직접 능력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능력을 위해서. 하지만 그녀는 한 번 더 그를 만류하려고 시도하며 시간을 되돌리면 그의 숙제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코우시는 평소보다 자신감 있게 괜찮다고 말한다. 이제 그는 대부분의 답을 알고 있고 두 번째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타카네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능력을 활성화하도록 허락한다. 그의 능력을. 약간 긴장했지만 코우시는 눈을 감고 그녀의 능력을 활성화한다. 시간이 되감기는 익숙하면서도 혼란스러운 감각이 그들 둘에게 밀려온다. 하지만 시간이 멈추자 코우시는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것도 크게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전히 학교 마치는 시간이다. 혼란스러워진 그는 타카네에게 왜 더 멀리 돌아가지 않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가 그녀를 지쳐있는 것을 발견하기 바로 직전 몇 분 전으로만 시간을 되돌렸다고 설명한다. 되감았어요. 더하면 모든 걸 다시 해야 했을 테니까요. 그럴 순 없었어요. 그가 쏟은 노력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다르게 할 거라고 말하고 여름 과제를 함께 풀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약속대로 여름방학 동안 타카네는 며칠 동안 코우시의 과외를 봐주었어요. 자기 집에서요. 어느 날 가르침을 받은 직후에도 코우시는 계속해서 답을 틀렸어요. 분명히 짜증이 난 타카네는 한숨을 쉬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시간을 되돌려 코우시가 문제지를 다시 풀 수 있게 해주었어요. 엄마가 없다는 걸 무심하게 이야기하며 엄마가 집에 있었다면 손님을 위해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줬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코우시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그녀의 집에 둘만 남았다는 것을. 타카네처럼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밀접한 관계에 당황했어요. 아름답고 예측 불가능한 그녀 때문에 그는 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문제지를 풀려고 애쓰지만 타카네가 그의 뒤에 나타나 또 실수했다며 꾸중을 하자 깜짝 놀랍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시간을 되돌리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타카네는 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가 절반밖에 못했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가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코우시는 당황하며 부인하려 하지만 그녀는 무심하게 그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고양이라는 세 번째 거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우시는 그녀의 고양이를 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어머니의 알레르기 때문에 자신은 고양이를 키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그녀의 고양이를 만나고 싶다고 부탁하며 그것이 집중적인 공부 시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녀는 거절하며 그러면 그가 다시 산만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고시는 고양이를 보면 일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말하며 흥정을 시도한다. 더 빨리. 주저하는 한숨과 함께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애완묘를 데리러 간다. 나가면서 무언가를 작게 중얼거리는데 고시는 잘 알아듣지 못한다. 놀랍게도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고양이를 안고 있지 않고 대신 고양이 귀와 목걸이를 하고 있다. 그녀는 태연하게 자신의 진짜 고양이는 현재 밖에서 놀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동안 그를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양이 역할을 할 거라고. 주저없이 그녀는 역할에 몰입하여 게으른 고양이처럼 늘어지고 몸을 뻗는다. 표정은 멍하고 장난기 넘친다. 고시는 완전히 당황하여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자신 앞의 문제지를 집중해서 본다. 하지만 타카네는 그의 저항에 즐거워하며 더 가까이 기어오며 골골거리며 그에게 살짝 부비적거려 반응을 끌어낸다. 결국 고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한다. 그녀는 그의 목덜미부터 귀 끝까지 빨개지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이 원하는 효과를 보자 만족하며 그에게 좀 쉬라고 말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멈추기엔 이 역할이 너무 재밌다고 고백한다.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팔을 쭉 뻗은 후 마치 게으른 고양이처럼 그의 무릎에 드러누워 그의 돈을 즐긴다. 방해에도 불구하고 코우시는 마침내 해가 질 무렵 숙제를 끝낸다. 밤이 되었다. 그를 현관까지 바래다주며 타카네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겨우 한 장의 문제지를 풀었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코우시는 그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들은 갑자기 억수 같은 비소리와 그 모습을 본다. 타카네는 날씨 예보에서 밤새 비가 온다고 했으니 재빨리 그에게 묵어가라고 말한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코우시는 예의를 차리려 복도에서 자겠다고 하지만 타카네는 그에게 빈방이 있어요. 그에게 먹을 것을 데워주겠다며 심지어 목욕도 도와주겠다고 농담까지 던집니다. 그의 목욕을 바로 그때
다른 방에서 나는 소리가 두 사람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타카네의 진짜 고양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코우씨가 드디어 고양이를 만날 수 있도록 타카네는 고양이를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잠든 검은 고양이를 안고 돌아온 그녀는 그 고양이를 쿠로라고 소개합니다. 코우씨는 그 모습에 눈이 번쩍 뜨이고 타카네는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알아볼까 기대하며. 하지만 코우씨는 그저 고양이가 너무 귀엽고 잘 손질되어 있다며 윤기나는 털을 칭찬합니다. 반짝이는 털을 실망에 굳어버린 타카네 옆에서 방은 비 때문에 암흑에 잠깁니다. 불이 꺼지자 타카네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잠깐의 충격에서 벗어나 전기가 금방 들어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다시 침대에 앉아 고시에게 이야기로 자신을 즐겁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야기를 고시의 주저함에 실망한 타카네는 자신의 요청을 더 구체적으로 한다. 그녀는 그들의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원하며 어린 시절부터 같은 반이었지만 그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인정한다. 많이 없다고 인정한다. 특정 기억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그를 유도하려고 했으며 타카네는 그가 방과 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 분명히 그가 어떤 비 오는 오후와 작은 검은 고양이를 떠올리기를 바라면서 작은 검은 고양이를 하지만 고시는 그저 미소 지으며 친구 집에 가서 괴물 사냥 게임을 했던 이야기를 시작한다. 괴물 사냥 게임을 이것이 타카네를 눈에 띄게 짜증나게 하자 그녀는 그에게 더 의미 있는 기억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라고 재촉한다. 마음속 깊이 더 파고들라고. 하지만 고시는 어깨를 으쓱하며 친구들과 보냈던 그 오후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다시 한번 말한다.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타카네는 일어나 물병을 짚는다. 그에게 바로 건네주는 대신 그녀는 큰 벌컥벌컥 마시며 일부러 물방울이 병에서 흘러 바닥에 떨어지도록 한다. 극적인 한숨과 함께 물병을 비운 그녀는 발가락으로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키며 목마르면 마셔도 된다고 말한다. 코우시는 그녀를 어리둥절하게 바라본다. 수동적 공격적인 행동에 당황하여 왜 그녀가 그렇게 짜증내는지 모르겠다. 침대로 돌아온 타카네는 누워서 또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코우시가 4학년 때 얻었던 어이없는 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녀는 즉시 그를 자른다. 압박감에 휩싸여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코우시의 생각은 꼬이기 시작한다. 그녀가 자신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정중한 어조로 샤워를 하거나 무엇이든 잠시 쉬어갈 수 있는지 묻는다. 타카네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위해 준비하러 가며 잠시 평화로운 시간을 준다. 그녀가 없는 동안 코우시는 쿠로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드문 평온함을 즐긴다. 하지만 그 순간은 짧았다. 타카네가 곧 돌아와서 수건과 용품을 다 써버렸다고 무심하게 말한다. 자기가 몇 시간이 지나도 코우시는 그녀를 만족시킬 이야기를 떠올리지 못한다. 그는 힐끗 보니 타카네가 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 이제 그의 무릎에 웅크리고 잠든 쿠로가 평화롭게 잠들고 있고 무언가가 그 장면에서 먼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코우시는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오는 어린 시절 오후에 소녀와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이야기를 한다. 검은 고양이에게. 타카네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키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마침내 기억해냈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그는 그 소녀와 고양이에 대해 다정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기억을 현재와 연결짓지는 않는다. 그에게서 등을 돌린 채 타카네는 그날을 왜 소중한 날 중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지 묻는다. 가장 소중한 날 중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를. 코우시는 그 소녀가 한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지만 그는 너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대답할 겨를도 없이 너무 놀랐다고. 그날 이후로 소녀와 고양이는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는 그들이 만났던 장소로 다시 돌아갔지만 항상 텅 비어 있었다. 타카네는 그를 향해 돌아서는데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하다. 그녀는 그 소녀를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 코우시는 그녀를 직접 바라보고 잠시 동안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보인다. 그가 그 소녀가 누구인지에 대해 단서가 있냐고 묻기 전까지는 타카네는 실망을 감추고 그를 바로잡지 않기로 한다. 그가 모든 조각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고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방을 흔든다. 타카네는 움찔하며 비웃는 듯한 말투로 그 반응을 감추려 한다. 겁먹은 건 코우시 쪽이었어. 하지만 또 한 번 번개가 치고 더 큰 천둥 소리가 나자 그녀는 다시 흠칫 놀랐고 이번에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에 안겼다. 코우시는 넘어졌지만 타카네가 자신에게 매달리는 동안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 순간 그에게 분명해졌다. 타카네가 저녁 약속을 질질 끌었던 건 위무감이나 장난 때문이 아니었다. 혼자 폭풍우를 맞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황스럽지만 위로받은 그녀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그에게 어쨌든 잊으라고 말했다. 다시 한번 천둥이 울리는 가운데 그에게 매달린 채 타카네는 작게 숨은 미소를 지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불이 들어왔다. 타카네는 일어서서 자신만을 위한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무심하게 말했지만 과거를 잊은 코우 씨에게 여전히 화가 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코우 씨가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본 후 두 사람 분을 만들기로 했다. 방을 나서기 전 그녀는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게임을 제안한다. 다른 사람이 없으니 신혼부부인 척 하기로 한다. 집에 그들을 즐겁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규칙은 간단하다. 부부처럼 행동해야 하고 누군가 역할에서 벗어나면 지는 사람은 벌칙을 받는다. 타카네는 벌칙으로 영원한 독신 생활을 정한다. 그 생각에 코우 씨는 즉시 강한 반응을 보인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현재 연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잃을 게 없다고 차갑게 일깨워준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준비되면 합류하라고 말하며 방을 나선다. 준비되면 잠시 후 코우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른 타카네를 보고 깜짝 놀란다. 습관적으로 그는 그녀를 학교 호칭으로 부르는데 그 때문에 거의 벌칙을 받을 뻔했다. 게임. 다행히도 그녀는 그의 첫 번째 실수는 봐주기로 한다. 그녀는 신혼부부로서 서로를 더 잘 알아야 한다며 그에게 자신을 애칭으로 부르라고 말한다. 마치 그가 자신을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처럼 게임 시작 이후로 그녀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는 그냥 다카네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러자 그는 당황한다.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친한 사이에게만 허용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다카네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주저없이 대답한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여전히 그러한 편안함에 당황한 코우 씨는 어색하게 그녀에게 요리할 때 더 보호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동의하며 그가 더 적합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이며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다. 코우 씨가 그녀의 요구를 다 마치자 그녀는 그에게 국을 저어줄 수 있냐고 묻는다. 소스를 넣어서 타지 않게 해야 해요. 도움이 되고 싶었던 코우 씨는 냄비를 저었지만 계속 타카네에게 시선이 갔다. 그녀의 존재가 너무 신경 쓰였다. 너무 신경이 산만했다. 결국 타카네는 스튜가 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채고 재빨리 능력을 사용하여 시간을 되돌렸다. 문제가 생기기 직전 순간으로 그녀는 코우 씨를 가볍게 꾸짖었다. 요리에 서툰 그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며 타카네의 조언과 적절한 수정 몇 번으로 드디어 식사가 준비되었다. 코우 씨는 다양한 음식의 모양새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그녀의 요리 실력을 칭찬하자 타카네는 그의 옆에 앉아 가까이 다가왔다. 바싹 붙어서 그녀는 첫 입을 자신이 먹여주겠다고 고집했다. 코우 씨는 숟가락을 돌려주며 자신이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재빨리 말했다. 괜찮다고. 타카네는 거의 순진하게 무슨 문제인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결혼했어요. 코우 씨는 잠시 자신들이 여전히 역할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갑자기 소스 한 방울이 타카네의 다리에 떨어졌다. 깜짝 놀란 코우 씨는 그것이 화상을 입힐까봐 닦을 방법을 찾았다. 그녀의 타카네는 입술을 살짝 삐죽이며 소스 때문이 아니라 음식이 낭비된 것에 상처받은 척 기절했다. 그러고는 코우 씨에게 대신 핥아 먹으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한다. 코우 씨는 그녀의 대담함에 완전히 당황하여 얼어붙었다. 그가 너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동안 타카네는 은밀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동시켰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희죽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전 제안을 지우기에 충분할 만큼 시간을 되돌렸다고 그에게 알려주며 그가 허공을 핥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재밌었을지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제안을 코우 씨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리하려고 애쓰며 그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일이 그렇게 됐어. 그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능력을 어떻게 발동시켰는지 궁금해했다. 타카네는 장난스럽게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그에게 더 신경 쓰라고 아니면 자신이 계속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 거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씩 웃으며 그가 자신의 다리를 핥게 해줄 리 없다고 확신시켰다. 저녁 식사 후 코우 씨는 타카네에게 맛있는 식사를 고맙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거의 맛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내내 너무 긴장했었다. 그러자 타카네는 목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코우 씨는 그녀가 먼저 목욕을 즐길 수 있도록 설거지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잠시 멈춰 그를 돌아보며 부부인이 함께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코우 씨는 즉시 거절하며 아침까지 기다리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녀가 먼저 가라고 고집했다. 그가 진심으로 당황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놀리는 것을 그만두고 그를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가 얼마나 진심으로 당황했는지 보자 그녀는 놀리는 것을 그만두고 그를 내버려 두기로 했다. 먼저 씻어. 코우 씨가 욕실에서 몸을 씻기 시작하자 타카네의 샴푸가 눈에 들어왔다.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병을 스칠락말락하는 순간 문이 열리고 타카네가 들어왔다. 깜짝 놀란 코우 씨는 그녀를 나무라며 장난이 지나쳤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저 씩 웃으며
그의 행동을 딱 걸렸다. 그녀는 샴푸를 집어들고 장난스럽게 기념품으로 건넸다. 코우씨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자신이 수영복을 입고 있다고, 따라서 부적절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 안심에도 불구하고 코우씨는 너무 당황해서 그녀의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씻는 대로 떠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타카네는 아직 장난을 끝내지 않았다. 다시 역할에 몰입하며 아내로서 그의 등을 씻는 게 자기 일이라고 고집한다. 등을 씻어야 한다고. 코우스케는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제안에 따르기로 한다.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마음속으로 준비하며 이것도 게임의 일부이고 연기하는 것뿐이라고 자신에게 되뇌인다. 그저 연기일 뿐이라고. 타카네의 손이 그의 등에 부드럽게 닿는 순간 그 환상은 산산이 조각난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머릿속이 혼란스럽다. 타카네는 가까이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이며 그의 실제 근육량에 진심으로 놀란다는 듯 말한다. 얼마나 근육질인지 놀라워하며. 코우스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당황하여 생각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소설을 세기 시작한다.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필사적으로. 하지만 부드러운 무언가가 그의 등에 닿자 그 방해는 실패한다. 당황한 그는 살짝 훔쳐보는데 타카네가 그들 사이에 풍선을 놓아 직접적인 접촉을 막는 장벽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그의 등을 헹구는 것을 마친다. 코우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편히 쉴 틈도 없이 타카네가 갑자기 그의 앞으로 다가와서 무심하게 다음은 머리를 감겨주겠다고 한다. 코우씨는 약하게 항의하며 등만 감기기로 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카네는 매끄럽게 반박하며 거기서 멈춘다고는 말하지 않았고 거기서 시작한다고만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코우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녀가 그의 머리를 감기기 시작한다. 그는 차분하게 있으려고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샴푸를 사용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변명을 더듬거리며 욕조에 뛰어든다. 진정하기 위해서. 타카네는 그를 놀리려고 입을 열지만 잠시 멈춘다. 그의 격렬한 반응을 보고 자신이 너무 밀어붙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욕실을 나선다. 그가 평화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침내 혼자가 된 코우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의 긴장이 풀린다. 그날 밤 늦게 그는 손님방에서 잠 못 이루며 타카네가 왜 항상 그렇게 지나치게 행동하는지 생각한다. 일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다니. 바로 그때 복도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기는 이제 잠자리에 들 테니 알람을 맞춰놓으라고 한다. 그녀도 잠자리에 들 테니까. 예고 없이 그녀가 들어와 그의 위에 올라타며 자신은 더 높은 존재이니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한다. 그녀가 더 중요해. 그보다. 코우씨는 그녀를 올려다보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이 모든 게임은 단지 그녀가 폭풍우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려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는 위에 솟아있는 타카네를 응시하며 진실을 알게 된다. 그녀와의 게임에서는 그 어떤 게임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며칠 후 두 사람은 마을의 여름 불꽃놀이 축제에서 순찰을 나간다. 코우씨가 도착하자 타카네는 이미 우아한 유카타를 입고 기다리고 있다. 그는 제 시간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타카네는 자신은 항상 5분 일찍 온다고 지적한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야 했는데 그녀의 가장 가까운 부하로서 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전에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전에 도착했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순찰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학생들이 보통 어울리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학생들이 주로 모이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고시는 그녀를 따라가면서 유카타를 입은 그녀의 우아한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유카타 차림이 아름다웠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타카네는 그 지역이 휴식을 취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만일을 대비해 능력을 사용할 준비를 하는 것을 고시에게 부탁합니다. 고시에게 만약을 위해 능력을 사용할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고시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는데 그녀가 언제 능력을 사용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타카네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집을 나서기 전에 평소 하던 준비를 잊어버렸다고 설명하며 그러니 지금 도와달라고 합니다. 집을 나설 때 평소 하던 준비를 잊어버려서 지금 도와달라고 합니다. 고시는 그곳이 얼마나 붐비는지 언급하며 주저하지만 타카네는 안전하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고시가 은밀하게 도울 방법을 찾느라 애쓰는 것을 보고 그녀는 뭔가를 부탁하는 척합니다. 그녀의 샌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코우시는 눈치채고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유난히 친근하고 마치 연인처럼 들리는 어조로 그에게 고마워했다. 그것은 그를 당황하게 했다. 코우시는 조용히 타카네의 그런 모습을 즐겼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귀엽게 말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자 타카네는 불꽃놀이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 함께 볼만한 장소를 찾자고 제안했다. 좋은 자리를 찾아보자고. 가는 길에 코우시는 축제 사람들의 속삭임을 엿들었는데
그들은 그와 타카네가 커플이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에 그는 당황했다. 마음속으로 그는 타카네가 사람들이 그들을 연인으로 오해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잠시 그는 그녀와 실제로 연애를 한다면 어떨까 상상해보았다. 그런 것 같아. 그는 그녀가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자신을 하인처럼 대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근처 커플을 지나치자 코우시는 여자아이가 남자친구에게 불꽃놀이 후에 더 놀자고 하는 것을 들었다. 불꽃놀이 후에 더 데이트하자는 여자친구의 제안을. 그러자 만약 자신과 타카네였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궁금해졌다. 그의 생각은 타카네가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부르자 끊겼다. 그녀는 그 지역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시간을 되돌렸다.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다른 곳을 더 확인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시작되기 전에 코우시는 순찰 시작 지점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타카네가 다른 곳으로 그를 이끌었다.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어른 커플들로 북적이는 곳에 도착했고 코우시는 한 커플이 공개적으로 키스하는 것을 보았다. 그 옆에서 타카네는 잠깐 쉬면서 음료수를 달라고 했다. 코우시는 살짝 뒤로 물러섰다. 그녀가 같은 커플을 보고 또 자신을 놀릴까봐 두려웠다. 다시 놀릴까봐. 그는 초조하게 차 한 병을 꺼내들며 둘이 함께 차를 나누는 로맨틱한 상황을 잠시 상상한다. 함께 음료를 나누는 장면을. 타카네가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한다. 그가 그녀에게 병을 건네자 그녀는 거절하고 대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다. 능력에 대한 도움을 다시 요청한다. 이러한 패턴은 저녁 내내 반복된다. 매 순찰마다 타카네는 시간을 되돌리고 그들을 다른 장소로 데려간다. 매번 코우시는 그녀의 기분이 점점 더 가라앉는 것을 눈치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 도착한다. 코우시는 타카네의 태도 변화의 이유가 자신 때문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되짚어보며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기분 변화는 항상 휴식 후 그녀가 다시 능력을 사용하기 직전에 일어난다. 다시 사용하기 직전에 타카네가 그에게 무언가 고백하려 하고 완벽한 타이밍과 장소를 기다리고 있으며 끊임없는 시간 되돌리기는 그녀의 완벽한 순간을 쫓는 방식. 그는 또 다시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라고 여기며 그 생각을 재빨리 떨쳐버린다. 정신 놓고 있는 걸 들키면 그녀에게 꾸중을 들을 걸 알고 있다. 갑자기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타카네는 그에게 풍경이 어떤지 묻는다. 코우스케는 말을 더듬으며 아름답다고 대답한다. 타카네는 그의 당황한 어조에 살짝 웃는다. 밤하늘을 밝히는 불꽃놀이를 보며 코우스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본다. 그 순간 그녀와 불꽃놀이는 둘 다 숨 막힐 듯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불꽃놀이가 끝나자 타카네는 차분하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